이 이야기는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형철이라는 이름의 소년에게서 시작됩니다. 형철이는 가족과 함께 오래된 한옥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집은 안방에 설치된 낡은 대들보와 울퉁불퉁한 마루가 특징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고 소문으로는 그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형철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부모님이 서울로 일이 있어 올라가게 되자 그는 처음으로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을 일이었지만 유난히도 어두웠던 그날 밤 형철은 잠자리에 들면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문득 천장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뚜렷해지는 발걸음 소리에 형철의 마음은 점점 더 얼어붙어 갔습니다. 그는 아랫집과 윗집 없이 단층 구조의 집에 살고 있었기에 이는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챙겨 들고 천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철은 자신의 발밑에서 나는 소리를 따라 천천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작은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놓인 낡아빠진 앨범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고 마지막 장에는 잊혀진 기억의 집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형철은 자리에 주저앉아 앨범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불안한 모습으로 변해갔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의 그림자가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집 전체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형철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누군가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그의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고 형철은 다급히 방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 안은 숨죽일 듯한 정적 속에 휩싸였고 형철의 심장 소리만이 어둠 속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두두두 우두두두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연속적이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형철은 최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문 채 침대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두드리던 소리는 멈추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철은 조금의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꺼내들고 방문 쪽을 비춰보았으나 그저 막막한 어둠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철은 고민 끝에 숨겨온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몇 번 울린 후 다행히도 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곧바로 내려갈 테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방에서 나오지 말고 기다리라 고 당부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형철은 조용히 방 안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자연스럽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형철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고 형철은 그제서야 그 얼굴이 앨범 속 마지막 페이지의 그림자와 일치함을 깨달았습니다. 충격과 공포 속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형철은 어느덧 아침 해가 밝아올 무렵 정신을 차렸습니다. 두 눈을 뜨니 부모님이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형철은 아까의 광경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앨범이 그의 손에 그대로 쥐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명백히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형철의 가족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그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마지막 날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누군가에게 잊혀진 기억들이었는지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팔리지 않아 방치된 채로 남겨졌고 형철이는 그 후로도 가끔 오싹한 꿈을 꾸곤 한다고 합니다. 그 꿈 속에서 여전히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여인은 형철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날의 형철의 경험은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며 그 집에 얽힌 전설과 함께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 시절 나는 회사에서 종종 야근을 하곤 했다.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사무실에 홀로 남아있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긴 상태였다.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다. 밀린 일을 겨우 끝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회사에서 가까운 원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한 거리였다.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겨울의 끝자락이라 아직은 쌀쌀한 날씨였고 도로 가장자리에 쌓여있는 눈이 드문드문 보였다. 나는 목도리를 고쳐매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중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발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발걸음이 나와 거의 같은 속도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걸음을 빨리 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발걸음 소리도 점점 빨라졌다. 두려운 마음에 용기를 내서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바람소리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와 약간의 눈 날림만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싶어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이어폰을 꺼내어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덧 내가 사는 원룸 건물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너의 뒤에 있어 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 평소라면 장난 메시지라 생각하고 무시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 급한 마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비상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급히 올라가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혼자 웃으며 누군가의 장난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긴장을 풀었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자니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긁히는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손톱으로 긁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무서운 마음에 커튼을 걷지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가만히 누워있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회사로 갔다.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음에도 일상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소름이 돋는 장면을 목격했다. 방 창문 밖 빛이 잘 드는 곳에 오늘 아침까지 없었던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누군가 창문 밖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다.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저 흔한 신고 중 하나로 처리되었다. 경찰은 특별한 증거가 없어 사건화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나는 점점 그 일을 잊어갔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일은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집에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번에는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 엘리베이터 거울을 통해 내 뒤를 확인하던 중 창백한 얼굴에 여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너무 놀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환영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도 길을 걸을 때도 심지어는 집에서도 불안감에 시달리던 나는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상사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사는 놀란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 이 건물에서 비슷한 사건이 몇 번 있었어.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여직원의 헛소문도 돌았지만 사람들은 무시했지. 그 여직원이 늘 야근하고 늘 같은 길로 집에 갔다더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의 흔적이 점점 옅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 아무리 심리적인 문제로 치부하려 해도 그 무언가가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늦은 밤이면 전화를 손에 쥐고 주변을 경계하며 귀가하곤 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조차도 나는 여전히 그 무언가가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생일 때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고향은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어렸을 적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다. 부모님이 일로 바쁘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집은 나에게 두 번째 집과도 같았다. 시골에서의 어린 시절은 언제나 그랬듯 평화롭고 잔잔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 속에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다. 할머니 집 주변에는 오래된 버려진 폐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더 많이 나돌았다.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가면 귀신이 따라온다더라. 밤중에 그 집에서 불빛이 보인다더라 등 섬뜩한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항상 호기심 많은 아이들 사이에서나 도는 이야기라며 어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밤 나는 할머니와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문득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경이 쓰여 결국 창문에 다가가 자세히 보았다. 빛은 확실히 폐가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는 갑자기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이 이상한 현상을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저 오래된 빈집에 누군가 잘못 들어갔겠거니 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 하지만 내 호기심은 계속 커져만 갔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밤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늦은 밤 나는 손전등과 스마트폰을 준비해 살금살금 집을 나섰다. 폐가로 가는 길은 가로등이 한 개도 없었기에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안내자였다. 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폐가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틈 사이로 다시 그 빛을 보았다. 꼭 누군가가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보니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하고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다. 순간 발 밑에서 무언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놀라 순간 멈춰서니 고양이 한 마리가 빠르게 문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굵고 낮은 음성이 방 안에서 들렸다. 누구냐? 왜 온 거지? 나는 패닉에 빠져 뒤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 방에는 분명히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에 찬 나는 할머니의 집까지 미친 듯이 달렸다. 할머니께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오래된 목소리로 나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다.
그 집에는 옛날에 외롭고 가엾은 할머니가 살고 계셨단다. 모두가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그분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셨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오싹했지만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결국 나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조용히 기도할 뿐이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들을 기억해주는 것일지도 모르지.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귀신을 두려워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되었다. 그리고 누구든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저 따뜻한 한 조각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대학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런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은 여전히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날의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넘어선 따뜻한 깨달음은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이다.